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열린민주당 TV에서는 그동안 약 4주에 걸쳐서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할까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여의도에 그 의대생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고, 뭐 다음 주에도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또 요새 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제가 소개를 받아서 의대 교수님을 한 분을 갖다 모셨는데, 우선 인사를 드리시죠. 김연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김연아이고요. 제 전공은 내과입니다. 내과 안에서 내과도 또 부전공이 있어서 류마티스 내과라고 해서 면역 질환과 관절염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교수로서 뭐 학문 활동과 의료 활동만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의료 정책에 관련된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제가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3가지 주 업무가 있습니다. 교육, 연구, 진료. 네. 사실 이 3가지를 해내는 것만 해도 헉헉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우연한 기회에 학회에서 이 보험 정책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류마티스 학회. 류마티스 학회 그리고 이제 내과 정책단에서 네, 네. 그러고 나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분야인데 이 일들을 실무적인 일들을 하면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그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인데, 저는 데이터를 좀 보고 이제 어떤 일이 잘못될 때 어느 한 사람 혹은 한 그룹을 손가락질을 해서 욕을 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지, 결국은 시스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게 사이드 잡처럼 사실은 저도 이게 제 first job description, 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는 연구 업무입니다. 뭐 쥐잡고 뭐 이렇게 데이터 들여다보고 이게 제 업무인데, 어쩌다 보니 이 사이드 잡으로 시작한 일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일처럼 저한테 느껴져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논문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보험 정책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험 이사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어떤 약들이 이제 새로 들어올 때 이 약이 보험 급여에 타당한 것인지 그런 일들이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사라든지 이런 행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도입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근데 이제 내과학회 정책단의 경우는 조금 더 큰 틀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보건 정책들이 적절한지,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요번에 그 의대 정원 그 확대를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보시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좀 놀라셨나요? 어떠셨나요? 이 얘기는 뭐 항상 있어 왔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사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1999년도 김영삼 정권 때까지는 의대는 계속 증설이 되고 41개까지 증설이 되고 그러니까 의과대학 학생 수는 계속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이 그 보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의사들은 밥그릇을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대로 계속 늘어났다가는 보건 재정이 파탄이 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위기 의식이 있어서 그때부터 의대 정원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 90년대 김영삼 정권 때 신설이 됐던 그 많은 의대들이 의학 교육의 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이제 계속 나오기 그렇겠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7년에 서남의대 폐교 사태가 있었습니다. 서남의대가 얼마나 열악했냐면은 그 학생들 실습을 제대로 그렇죠. 못 시키고 네. 뭐 그 교수 요원도 제대로 네. 충원을 못하는 이런 지경에 빠졌고, 그때 이제 서남의대를 폐교를 하면서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의사들을 배출을 하는 것은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하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사실 우리나라가 OECD 대비하면은 의사 수가 적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뜨거운 감자처럼 누구도 감히 이거를 한동안은 건드리지 못했던 이슈거든요. 여러 가지 의료 정책들이 실패를 했었고요. 의전원 그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의사가 적다는 건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그때는 동결 또는 줄이기도 했죠. 예. 의학 분업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수가 3,000명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된 것이 코로나 사태가 역시 굉장히 큽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공의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 취약 지역과 이 공공의료를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만들고 이런 공공의료에 복무를 할 그런 의사들을 더 키우겠다고 이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공약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한 것이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네. 예, 늘리겠다는. 근데 여기서 잠깐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라는 게 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 정원을 늘린다는 그 개념이 좀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 사립병원들입니다. 네. 나라나 어떤 하다못해 지자체라도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네. 베드 수가 나중에 이제 그걸 보여드릴 수 있을지 병상수 모르겠는데 중에서? 전체 병상수 중에서 나라에서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료라는 게 없다고 봐도 크게 아니 이게 제 말씀은 이제 이런 없습니다. 거죠. 뭐냐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대규모 그 팬데믹이 생겼을 경우에 공공의 그 보건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공공병원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제가 조금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 환자가 중하면은 입원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립병원은 환자를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환자들을 다 내보내야 그렇죠.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염병 환자를 입원을 시켜라 하면 군말 않고 환자를 입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병상이 필요한데 그 병상은 현재 이것이 지금 방역을 굉장히 잘해서 그렇지 지금도 시한폭탄처럼 계속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중환자 수가 이렇게 몇 백 단위로만 늘어도 금방 이제 의료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공의료라고 하면 이 국가에서 지시를 해서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있을 때 환자를 마음 놓고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너무 없다는 그런 자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공의료원을 늘리면 되지. 그게 왜 의사 수를 늘리는 걸로 가죠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하죠, 사실은. 예, 이제 병원만 많이 지어놓고 의사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의사만 많이 해놓고 시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민간 의료로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공공의료의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떤 청사진도 제시를 그렇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질문도 그거 같아요. 의사만 공공의사를 많이 늘려서 공공의료를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의사들과 이제 정부의 그 뿌리 깊은 불신의 역사는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을 네.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전혀 믿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가 정부를 못 믿는 거는 알겠는데 네. 정부도 의사를 못 믿어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란 자기 그냥 그 밥그릇만 챙기는 놈들 이익 집단에 예, 불과하다 이런 이렇게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일부의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편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의 역사 그리고 지금 또 의협을 저는 절대로 이게 지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의사협회. 예, 저도 큰 뭐 잘못을 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사협회 회장이 누가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없죠. 관심이 네. 없고 선거해도 뭐 관심도 없고 누가 이 후보 하는지 관심도 없다 보니 과거에 이제 의사협회 이 회장으로 선출되시는 분들이 좀 극단적이신 분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뭐 과천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제 목으로 자해를 하고 뭐 이런 일까지 있었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의사라는 그런 계층이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 계층인데 그렇죠. 평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그 평판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사회적인 그런 그렇죠. 입지도 없어진다는 그런 자각조차도 없는 분들이 의사협회를 리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의 불신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 협의를 한다는 것도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그런 이제 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우선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는다라는 얘기는 그 동안에도 꾸준히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인식 하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이 대부분이 민간 의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이 그거죠. 공공의료를 넓히려면 단기적으로는 공공의료원을 늘리는 게 빠른데 갑자기 10년 뒤에 나오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걸로 가게 된 게 제가 조금 좀 의아하다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젊은 의사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그 의사가 중국에 있던 무슨 맨발 의사 이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어떤 이제 기본적인 시설이 그렇죠. 있고 네.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보조해야 하는 그런 인력들도 뒷받침이 되고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프라도 없고 사실 긴 역사상 저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입에 담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느닷없이 공공의료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 수를 늘려서 만만한 그냥 의대 정원 항상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의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혹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껴보셨나요? 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어떨 때 느끼시나요? 뭐 막상 뭐 간단한 뭐 감기 이럴 때야 뭐 동네 의원은 간다고 하는데 조금 좀 복잡한 병세가 있을 때 그 연락을 전화를 해보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의료보험제도라는 게 일종의 이제 할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 정말 이제 중증이거나 복잡한 분들 1차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우리가 치료를 못 하겠다 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 분들이 이제 이 상급 종합병원에 네. 오셔야 하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엉망으로 돼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순위가 많이 밀리게 되고 그렇죠. 언제나 가보면 대학병원 외래는 바글바글하고 정말 그 기다려서 왔는데 의사 얼굴 보고 3분 만에 쫓겨나는 네, 그 이 분노.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막상 만나면 예. 3분 만에 예. 후룩 지나가고 네. 이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상당히 병들이 중환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
아니면 이제 작은 종합병원급에서 다 해결이 될 문제들인데 이걸 다 바이패스를 해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오시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봉직의 수가 많아지고 개원이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개원하는 게 어려워지고 개원하신 분들이 1차 의료로서 이렇게 적정한 수의 환자를 확보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여기에 반발을 하시는 것이 지금도 환자 수가 확보가 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풀려져 나오면 그러면은 이 의사들이 지금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서울로 올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시스템으로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1차 의료기관은 지나치게 많아서 도리어 개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또 막상 복잡한 병이 걸렸을 때는 네. 기다려야 되고 네. 막상 갔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고 네. 이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그런 이게 말씀이신 의료 거죠. 전달 체계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배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네. 의미를 하는 네. 것입니다. 배분이라고 하면은 지역 간 배분, 그다음에 네. 1차, 2차, 3차 간의 배분. 의료 전달 체계의 배분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질문으로 가면 선생님은 정부가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니까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더 늘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의료에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의대 정원으로 쑥 나왔을 때 좀 놀라셨나요? 아니면은 크게 놀란 게 아닌 게요. 항상 이게 의사 집단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두들겨 패고 하면 표가 되는 집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난을 하고 뭐 이게 그 비난의 근거가 뭐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의사들은 결국은 뭐 사회적으로는 좀 잘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네. 보상이 잘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좀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문제 행위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또 이제 리더십이 저렇고 하시다 보니 계속 표를 깎아먹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OECD 대비 수가 적은 건 사실이니까 이 기회에 이제 의사 수를 늘린다 하는 그런 이슈는 굉장히 쉬운 이슈로 생각이. 근데 저는 하셨던 것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의료 정책 이런 거에 무슨 전문가는 아니긴 하더라도 처음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약간 뜬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제 여쭤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 중에 일환으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과정을 못 들은 것 같고 그냥 턱 의대 정원이 나오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의사협회에서 반발해가지고 뭐 데모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 전 처음 발표 나왔을 때 약간 의아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주 의원님처럼 그렇게 합리적인 분이 없어요. 네. 의료 정책 만드시는 분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이 안 돼서 이거 놀라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시작이구나. 그러셨군요. 거의 뭐 저는 체념을 했기 때문에 그랬지. 말이 안 되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비판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 의원님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예. 그 말씀은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의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을 해서 공공의료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그거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금 제시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정원을 늘려서 이 사람들을 10년 트레이닝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몇 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방안이 별로 말이 안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그러시죠. 될까요? 네. 지금 이슈가 된 것은 이제 OECD 대비 의사 수입니다. 이제 이게 그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금과 옥조처럼 네. 생각하는 OECD 기준이거든요. 모든 언론들도 복붙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데 제가 하나 화면을 보시면서 예. 말씀을 해주시죠. 이 그림을 굉장히 네, 좀 네. 그림이 복잡한데 어느 한 나라가 의료 정책을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를 굉장히 크루드하게 아주 그냥 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여준 네. 겁니다. 가로축은 한 사람당 들어가는 의료비
돈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로축은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평균 한 국민이 평균 여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잘 그 곡선을 그려서 저 곡선 위에 올라가면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은 되는 나라죠. 쓰는 돈에 비해서. 예, 예. 네. 이 의료 문제는 돈을 떠나서는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 중에서 엄청 못하는 나라 딱 보이죠.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 돈은 저렇게 많이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데 예, 나쁘구나. 예, 거의 뭐 평균 수명은 동유럽 국가 수준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 뭐 프랑스나 스웨덴, 노르웨이들이 다 저 그 포물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 포물선 위로 올라가는 나라들은 잘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안 쓰면서 국민들이 건강의 질은 높은 이런 네. 나라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OECD 대비 부족하다는 의사수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의 자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죠. 없다는 네. 걸 우선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어느 나라 사이에 자기 나라 의료 시스템 네. 불만 많아요, 다들. 예, 네. 다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아니다. 걸 우선 네. 아셔야 하고요. 이제 이것이 그 매스컴에서 복붙해서 계속 나오는 OECD 주요국 임상 의사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3, 1000명당 2.3, 또 OECD 평균 3.4. 그래서 네. 이제 수치적으로 부족한데, 제가 궁금한 것이 정말 의사 수가 그 의료의 질을 담보를 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네. 크게 좀 보죠. 이제 전 세계 지도인데요. 녹색이 진할수록 이거는 의사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흐릴수록 의사가 적은 나라고요. 네. 그럼 우선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 의료의 질이 아주 형편없는 이런 나라들은 의사가 굉장히 적다는 예. 걸 압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1명대 뭐 이렇게 굉장히 적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본 의료를 갖추려면 최소한의 그런 의사 수는 있어야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정말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실 게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의사가 많아요. 네. 북한 의사가 많고 아주 그린이 러시아가 이렇게 그린입니다. 그러네요. 아르헨티나,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제 1000명당 1명꼴로 더 많으니까 네. 조금 더 그린이긴 한데, 1000명당 1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5만 네. 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인구 대비로 네, 하면. 네. 예. 그런데 또 보면은 쿠바. 쿠바가 거기는 뭐 어디인지 의사 많은 보이시죠? 나라로 쿠바는 유명하죠. 예, 그 미국 그 발치에 있는 저 네. 쿠바, 그리스 이런 데는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의사가 많은 게 꼭 의료의 질, 어느 한도 이상은 많아야 하겠지만 그걸 넘어가면 반드시 의료의 질이 이게 그 보장이 그렇죠. 되느냐. 사회주의 국가는 의사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이거 많은 거는 이 나라들은 철저하게 의사가 하는 짓, 환자가 원하는 걸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원한다고 이거 다 해주지 않아요. 네. 약도 얄짤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의사들이 많은 경향이 있고요. CIA가 이런 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A부터 뭐 Z까지인데 우선 A자로 시작하는 나라들 한번 쫙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오스트리아, 5명꼴, 1000명에 5명대죠. 네. 벨라루스가 더 많아요. 100 러시아죠. 네. 100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보다 의료의 질이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보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안도라,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네, 나라죠. 네. 안도라, 안티구아, 바부다. 이게 저 카리브해 섬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또 오스트레일리아, 또 아제르바이잔도 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냐면 의사 수의 그런 단순 그런 숫자 대비로는 그 그렇죠. 나라의 의료의 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어느 수준은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리고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저는 이거 OECD 통계 얘기할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떨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왜 그거는 다른 건 다 놔두고 왜 이거는 더 굳이 또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를 이제 의료를 두들기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또 병원 다니면서 이게 피해 의식도 많고 불만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적절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 주변에 환자는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참 병원 가서 섭섭한 일 한두 번 당하신 거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런 좀 악순환이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의료의 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의사 수가 많고 적고를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그림은 제 그래프들이 좀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서 복잡한데요. 그래프를 좀 보여주세요. 네. 네. 1차 진료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평균 시간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 의료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들은 최소 10분이 넘습니다. 네. 15분, 평균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이제 환자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아쉬운 걸 다 들어드리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5분 밑이죠. 5분 밑으로 내려가는 나라 뭐 탄자니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사 수가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대한 사람들은 저 그 의사의 진료 시간이 우리나라에 짧은 거를 네. 저만 하더라도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이렇게 않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도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서비스업을 어떤 정비소를 들어갔더니 그 정비소 사장님이 굉장히 철학적이신 분이에요. 스피드, 속도와 그러니까 빨리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싸게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못 그렇죠. 안 갖는다. 되죠. 둘만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이제 의료가 바로 그런데 전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의 그 삼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 있는데 접근성, 비용, 질 이 셋을 어떻게 환자들한테 가장 보고 싶을 때 볼 수 예. 있고 예. 싸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질이 질. 좋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액세스 접근성과 그다음에 비용 아까 보셨지만 돈 안 쓰잖아요. 네. 이것을 담보로 질을 희생을 하는 의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그 표에는 얼마를 쓰느냐만 있지만 GDP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한 8% 정도 쓰는데 예. 그게 조금 다른 나라 약간 좀 덜 쓰는 편이죠. 한 1% 정도 덜 쓰는 편이죠. 아직 퍼센티지로는 덜 쓰는데 이제 증가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다들 이제 큰일 났다 이러죠. 이제 네. 증가율이 네, 굉장히 네, 높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음. 그러나 이걸 어디에 쓰고 있는지 또 잘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예,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돈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복잡한 수가 없습니다. 문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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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사 수 모자르다라는 말은 이게 숫자 하나만 달랑 갖고 할 얘기는 아니고 훨씬 더 그 복잡한 얘기고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장 지금 이제 배출되어서 나오는 그런 젊은 의사들이 개원을 한다 가정할 때는 훨씬 더 경쟁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요즘 개원 병원 가보면은 이제 황당한 그런 저희는 그 교과서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이런 황당한 것들 많거든요. 이게 참 어디까지가 이게 직업 윤리를 얘기를 해야 하고 하는지 참 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병원에 다른 일로 갔다가 그 개인 병원인데 진료 그 표에 이렇게 말하자면 뭐죠? 이렇게 써놨는데 마늘 주사, 뭐 비타민 주사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걸 빈정이 상했다고 할까 아니면 갑자기 신뢰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경악을 금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사를 찾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맞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제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는 분들은 자꾸 도태가 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참 불행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젊은 의사들도 그러고 이제 기성 의사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우선 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로 정부가 나왔는데
이걸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늘리기라도 하면 뭐 개선은 되는 건가요? 뭔가 전체적으로 꼭 공공 의료가 됐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제가 또 데이터를 하나 네. 보여드려도 될까요? 의사들이 그냥 맨몸으로 왕진 다니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어디인가 이제 이렇게 기관에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의료기관 병상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번 재밌는 데이터인데, 음, 그 제가 자꾸 빈정거리는 말해서 죄송한데 네.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OECD에서 네. 대부분 국가들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3개에서 4개 정도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12개거든요. 네. 이게 무슨 우리나라 말이냐? 병상. 4배 정도가 높죠. 무슨 말이? 게다가 이 병상들이 공공병상은 지금 그중에서 10%밖에 안 되니까 꼴찌잖아요. 우리나라가 공공병상이. 이러니까 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12개의 병상 중에 하나만이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입원을 시킬 수 있고 나머지는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 장사해야 하는데 안 된다. 민간 병상이니까.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병상은 많은 나라인데 네. 공공의료 병상은 낮은 예, 나라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의료 병상 많다는 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입원할 그렇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렇죠. 이만큼 입원을 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재미있는 게요. 예. 지금 일본도 높잖아요. 일본도 높죠. 이제 이게 예. 뭐냐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네. 원래 일본 거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도 비슷한 거죠. 예. 네. 이번에 이 공공의대도 사실 일본 제도를 똑같이 카피해 온 거거든요. 아, 예. 일본에서 이 제도를 80년대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도 의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빨리 의사를 늘렸던 나라인데 60년대부터 우리나라보다 한 10여 년 정도 더 앞서서 의사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총량을 늘리면 낙수 효과로 이제 지역에도 많이 의사가 근무를 할 하겠지. 것이다. 네. 근데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그러면 우리 지역 공공 그 의료를 담당하는 이런 트랙을 만들겠다 해서 일본에서 이제 이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해서 배출된 의사가 이제 4,000명 정도 지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연혁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10년, 이분들도 10년 그 의무를 근데 뒀어요. 1억 2천인 나라에서 뭐 4천 명 의사야 뭐 거의 뭐 태평양에 주전자로 물 붓기지. 뭐. 그래도 그 사실 근데 이거는 그 정책이 성공을 했는지 아직 미지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의사들이 그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온들 공공의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 또 이제 도시로 몰릴 것이다. 네. 이것을 네. 걱정했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들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 복무를 10년은 다 채우셨다고 그래요. 네. 10년이 지나면은 거기 남아 있는 분들이 한 69% 정도. 근데 이거는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네, 얘기고요. 지역에 남아 있는 분들이 69% 정도. 그래서 뭐 높다고 하면 높은 수가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지방자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렇죠. 네. 발달했죠. 네. 일본 가보시면 시골, 그러니까 지방이라도 굉장히 그 인프라 잘 잘 돼 돼 있죠. 있잖아요. 인프라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근데 일본은 의료 전달 체계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 가보면 그 큰 병원이 없어요. 동경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세대 네. 대학병원도 800베드인가밖에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살아 있는 그런,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공공의료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일본에선 이 제도가 그래도 뭐 아직은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뭐 지역 의사에 조금 이제 배출을 하는 데 여기서 도움이 잠깐 됐다. 좀 멈추시고요. 예. 공공의료 정원을 늘린다는 이 메커니즘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이 이제 사립대학교 의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따로 들어올 때 뭐 정원에 해당되는 특수 정원으로 붙여서 이 사람들한테 뭐 등록금을 뭐 적게 받고 대신에 의무를 나중에 해라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그런 트랙이죠. 그러니까 지방 국공립 대학을 정원을 이제 전형을 따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네, 하나요? 네. 이런 전형을 만들어서 따로 트랙을 따로 해서 따로 뽑는 게 있고,
또 한 축이 지역의 의대를 만드는 거죠. 이제 목포대학하고 이번 어디가 된 순천 전용으로 공공의사를 배출하는 거기 전용 나온 대학을 거기 나온 의사는 다 공공의료로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 의무 복무 10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뭐 등록금을 뭐 무료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등록금,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의사를 이제 많이 배출을 하겠다 하는 건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교포들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의대가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군의관으로 자기가 얼마까지 있겠다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뭐 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그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의대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군의관으로서 뭐 10년간인가 뭐 근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건데,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거군요. 개념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 제도가 우리나라 없지 않았거든요. 네. 군의관 제도인가 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의로 그냥 장기 복무를 하는 대신에 어떤 이제 그 특전을 주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도 안 남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들이라는 존재가 그게 사실은 이렇게 수요를 무궁무진하게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사들이라는 존재가 수요를 무궁무진하게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맘만 먹으면 너 한 번 더 수술하세요, 너 한 번 더 뭐 약 더 먹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보가 불균형이 그렇죠.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의료 정보가 많이 나온 것 같잖아요. 정보가 많은 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취사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이게 무슨 불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의사는 수요를 창출하고 그렇죠. 그 의사 수에 따라서 의료 비용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는 정설로 되어 네.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의료 경제학의 중요한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각 주별로 인구당 의사가 많은 곳이 이제 미국이 보면 보스턴인데, 도리어 인구당 의사가 많은 지역에서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컴피티션에서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민이 쓰는 의료 비용이 낮아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거꾸로 의사가 많을수록 주민이 부담하는 의료 비용이 더 높더라. 그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한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결과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의사 파업을 얘기할 때 이제 밥그릇 싸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논리가 마음에 들진 않은 게, 밥그릇은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큰 밥그릇이어야 하냐,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이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합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무조건 비난을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우리가 그러면 의사라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당치도 않은 이런 보상을 잘 받는 집단인지부터 우선 따져보고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그 지역의 자궁 적출술율은 의사 수하고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건, 저 학생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무서운 얘기죠. 근데 참 무서운 일이죠, 그거는. 최근에 이제 또 심각했던 게 갑상선 광풍입니다. 그렇죠. 갑상선암 광풍.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또 긴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의사들의 비도덕성,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지금 이거 따라하고 있어요. 초음파 대보고 이상하면 검사해서 암세포 나오면 적출. 미국 의사들이 지금 따라해서 지금 심지어는 그 암학회에서 어떤 그 암들은 암자를 띄어버리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논의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꼭 부도덕한 집단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문제지. 그런 얘기이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 플러스 코로나 사태를 통한 공공의료에 있어서의 부족이라는 이 두 문제를
공공의료 대학 만들거나 또는 의료 정원을 늘려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낮은 수에 해당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이렇게 한들 의사들끼리 정말 과당 경쟁, 개원이 경쟁이죠. 그냥 큰 병원은 큰 병원대로 또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할 겁니다. 요즘 병원들 치고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안 하는 병원이 없거든요. 인센티브에 따라서 이제 수입을 주는데 그 인센티브는 순전히 그 의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입니다. 네. 수입을 얼마나 올려주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사를 많이 만들어도 이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이렇게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요.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의사 수가 부족하면서 그래서 지역에 꼭 필요한 이제 의료 취약지구가 있는데 네. 이 서울에는 의사가 너무 많고 이런 그 데는 얘기를 의사가 많이 적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게 예. 서울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다. 이제 예.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제가 하나 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농 의사 수 차이를 보여드리는 OECD 데이터예요. 네. 아유 제가 쥐잡다가 이게 네. 다 열불 받아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보는데 아니, 저보다 이거를 많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그 단순 비교 2.3 대 3.4 네. 이런 것만 보여드리더라고요. 짙은 오렌지색은 도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고요. 네. 옅은 오렌지색은 농촌 지역의 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입니다. 네. 이게 OECD 국가예요. 보시면 어느 나라나 도시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의사 수 비율이. 특히 이제 이 왼쪽에 막 3배 정도 차이 나는 이런 나라도 있고 뭐 2.5배 차이 나는 이런 나라도 밑에 지금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는 안 예, 보이네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맨 왼쪽에 네.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는 의사들이 참 악덕해서 도시로만 몰려가서 돈벌이하고 농촌을 버려둔 이런 나라가 있을 때 약덕한 나라가 어딜까요?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OECD 관료들이 굉장히 그 모범으로 삼는 프랑스입니다. 이거 호주입니다. 그 2.5배 차이는 이 나라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 보건복지 관료들께서 모범으로 삼는 이런 나라들이 도농 격차가 이렇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이게 키 차이가 작은 나라가 있어요. 어딘가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도농 의사 수 차이가 심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농 의사 수 차이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많은 그 OECD 모델 국가들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는 핀란드, 스웨덴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거든요. 네. 이런 국가들에서조차도 도시와 농촌의 그 의사 수 차이는 이렇게 납니다. 일본이 비교적 그 차이가 적은 나라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의료가 활성화돼서 그런 건지는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의사들이 좀 억울해하는 면이 그래서 돈만 알아서 서울에 온다 하는데 이게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서울이 제일 낮아요. 이제 왜 우리나라 서울은 정말 서울이 맨 오른쪽 아래에 있네요. 예, 네.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서울은 아주 특별한 곳이죠. 이게 이런 전 세계 어디에도 전 인구의 반이 모여 살고 저게 그 직관적으로 거꾸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되죠? 사실 의사 수입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100병상 회계조사하고 이상 종합병원이네요. 네. 네. 회계조사하고 해서 이렇게 나온 저거는 데이터들이어서 회계 자료에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정말 돈만 따지면은 경북 가셔야죠. 경북하고 경남을 와, 가셔야 하는데 울산 가면은 2배 받네.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그 국민 소득이 높은 그 주민 그렇죠. 소득이 네, 높은 네. 지역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서울에 많은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로 몰리는 똑같은 이유, 교육이나 인프라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게 몰리는 거죠. 결국은 그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월급인 거죠. 연봉이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서울이 제일 낮다. 예. 그래서 그거 신기하네. 돈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분포하는 건 아니라는 그 오해를 네.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거 가지고 네, 나온 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도시와 농촌 간 의사의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다. 그 제가 또 안 보여드린 데이터가 있는데 수도하고 지역의 차이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들이나 네, 네.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그 유럽 국가들이 그거는 이제 데이터 너무 저- 많아서 뺐는데 저 그래프가요 좀 재미있는 게 다시 보여 그 전 거요. 이거를 보면 재미있는 게요.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는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도시에 많이 살고 나머지 농촌 지역에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프랑스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러네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나 일본은 도리어 거꾸로 저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왜곡이 심하다는 걸 아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처럼 진짜 뭐 쥐잡고 뭐 이렇게 뭐 페이퍼 쓰고 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가서 찾자 하면 금방 나오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고요. 없죠. 당연히 모르신다면 무능하신 거고 알죠. 안 보여준다면 악의로 진실을 네. 왜곡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그 일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인 거죠. 그 관료들은 이제 일하는 척해요. 네. 그러겠죠. 네, 네, 일하는 예. 정치인은 이제 위하는 척하고요. 네. 예, 예. 신문 기자들은 모르는 척하고 뭐 이러는 건데 실제로 모를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도농 간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심한 게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얘기. 예. 네. 그 그리고 찾기 어려운 데이터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 월급이 도리어 서울이 더 적다. 네,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의사들이 돈만 저에게는 알고 거꾸로 서울로 예. 그 표를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아니 그 다음 페이지. 저에게는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병원은 가만히 있어도 의사들이 기어 들어오고 네. 울산이나 경남은 돈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죽어도 안 가려고 한다 그런 네.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그 인구 밀도 서울하고 다른 지역의 인구 밀도를 보시면 또 그게 답이 있거든요. 의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뭐 별에서 떨어진 사람들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모여 사는 그 똑같은 이유를 의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저런 수입의 격차를 무릅쓰고서라도.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뭐 월급을 뭐 어떻게 뭐 하고 이걸로는 절대로 움직이는 동인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애초에 저 지원을 해야 되는 배경도 약하고 그리고 늘린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또 뭐 공공의료 이렇게 대단하게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의사들이 이 반대를 할 만하네요. 그렇죠. 예, 저는 특히 이제 젊은 의사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조를 하고요. 근데 예. 이제 이런 거죠. 저 어떤 사람 그렇다면 굳이 반대까지 할 거 있나 아니면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공공의료를 늘리거나 지금 당장 뭐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에도 저희 당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강진에 사시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이제 전라남도 서남권에 그 도립병원이 있는데 월급을 몇 달째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냐면 코로나 그 지정병원이 돼서 있던 병원이나마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이 안 가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수입이 적어져서 그런데 말이 공공의료지 독립재산이다. 네가 알아서 네가 버는 걸로 네가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월급을 몇 달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만 이게 연결되는 실례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늘리고 싶으면 정부가 돈 들여서 공공의료원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만 제대로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돈이 또 중요해서 돈을 하나 더 예.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보건하고 복지가 왜 붙어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질적인 전혀 것이거든요. 이질적인 전혀 거네요. 이질적인 네. 것이고 지금까지 보건의 전문가가 이 수장이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도 또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모피아 밑에서 힘들다 우리 네, 네. 기재부 예산 따오기 힘들다. 그나마 따온 예산은 사회복지로 다 갔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 물론 중요한데 그 보건의료 예산이 해마다 비중이 줄어드는 거는 말은 안 되거든요. 국가 예산 예. 중에서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나 뭐 공무원 입장에서 사회복지는 많이 늘려주면 생색이 나는데 보건복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고. 저게 이제 보건의료 예산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의료보험으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모자란 경우에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에서 지원은 안 하고 의료보험 안에서만 하라고 하는데 의료보험 그 보험료 늘리는 것은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안 네.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공공의료의 그 인프라를 갖추는 그 예산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세월에 지금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 네. 그렇게 메르스가 굉장히 그 바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코로나 지금의 코비드 19처럼 똑똑했으면 우리나라 초토화됐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바이러스가 영리하죠. 네. 이게 그 감염시키는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얘는 퍼지지는 못하거든요. 메르스가 이게 중동제랑 중국제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조금 이제 진화가 덜 돼서. 근데 메르스 때 하여간에 이제 이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더 퍼지지는 그렇죠. 않고 네. 끝났는데 그때도 공공의료 문제 분명히 불거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공공 베드 그 비율은 더 감소했다는 거 그렇죠. 아셔요? 예, 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칠 뿐만 아니라 고칠 그 의사도 없고 말씀대로 1000명당 한 10.7에서 한 10.3으로 정도 예, 내려왔죠. 10.3 정도로 내려갔고요. 이번 대구에서 문제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셔야 네. 하는데 이제 2월 달에 대구에 막 환자가 막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들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대구는 굉장히 그 병상이 많은 도시죠. 4만 베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97%는 사립병 민간 베드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 환자분이 이제 2,000명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다 이제 병원 못 가고 자가격리해서 네. 이렇게 있어야 했고 70분이 사망을 하시는 중에 14분은 병원 문턱도 못 가보고 그냥 사망을 하시는 그런 그렇죠.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기를 해보면 2009년에 대구에 메디시티라는 4천억짜리 사업이 론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가 의료로 돈벌이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네. 그러니까 의료가 비즈니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 정권이 그랬죠.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그 널리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대구에 대구 적십자병원 있었는데 150베드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 돈 못 번다고 닫았습니다. 돈을 못 벌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그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도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를 창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벌고 막 그러면 이건 돈 버는 병원이 되고 그냥 정도껏 해서 환자를 잘 진료하고 할 것만 하고 하면 돈 못 버는 병원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습과가 예. 그런 과잉 진료를 하도록 뭐 유도한다고 할까? 그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수가를 너무 낮게 해놓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를 해서 그 벌충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돼놓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수가 얘기도 이제 하려면 무지 긴데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 수가에 인건비가 없습니다. 인건비 개념이 없는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막 그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전문 이 박능호 장관이란 분이 얼마나 이 보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분이라는 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증명을 하는데 그분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렇죠. 예. 감염병 전문의가 많아야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네.
코로나19 때 일선에서 가장 애를 쓴 것은 방역관들이었고요. 방역관. 방역관이 우선 이거를 그 동선 추적해서 이렇게 네, 퍼지는 네, 걸 네, 막았고, 병원에서 가장 애를 쓴 거는 이제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던 요원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의사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몰려오는 환자들 선별해서 증상 보고 검체 채취하고 위험을 다 네, 무릅쓰고를 네, 네. 했고요. 이제 중한 환자가 입원을 하면 이것은 일반 내과 의사가 보면 충분합니다. 네. 내과 의사가 보고,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전문적으로 보면 호흡기 내과, 감염내과가 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중해지면은 중환자실, 중환자 전담의가 예. 보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뭐 노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대부분의 진료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네. 전혀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때 감염내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원래 이제 그 항생제 남용의 그런 어떤 그 문지기 역할을 하시는 게 큰 병원에서 감염내과 선생님들 주로 협진으로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뭐 이런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전문성을 발휘하시고, 실제로 큰 병원들도 대학병원들도 감염내과 선생님 외에는 하루에 환자가 10명 뭐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감염내과라는 게 정확하게 풀면 남한테서 옮기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감염내과인 거죠. 그렇죠. 병균. 근데 이제 네. 대부분 그 자체로 환자를 받으시지는 않고 그렇어요. 이유 없이 막 열이 나고 뭐 하면서 이분이 뭐 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럴 때 이제 주로 협진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이런 균에 의한 병이구나. 예. 근데 네. 그런데 굉장히 중복 영역이 많고요. 아, 이제 네, 코로나 네. 같이 이렇게 폐렴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호흡기 내과가 더 많은 진료를 네,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의사들의 노고보다 절대로 적지 않은 게 간호사입니다. 그렇죠. 간호사들. 그렇죠. 이 간호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제 간호사 하면 또 무슨 감성팔이 영웅 코스프레를 합니다. 뭐 저승사자 어쩌고 뭐 난 아기를 못 보고 뭐 집에 있어요. 이거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무슨 좋겠고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생겼으니 이제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병원에 이렇게 걸어놓고 네. 뭐 아기를 못 보고 가지만 난 당신을 지킬 겁니다. 뭐 네, 이런 네, 걸 네. 해요. 이거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왜요? 우리나라 간호사가 아까 우리나라가 그 돈벌이 병상이 12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OECD 예, 평균 예, 4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상 하나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사가 한 명이 그렇죠. 4개 맞아요. 정도를 네, 네.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도 OECD는 그러니까 처음 발표를 봤을 때 저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막상 의료 서비스 전달하는 데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부족한 게 간호사인 걸로 아는데, 그런 얘기는 쑥 빼먹고 나와서 네. 뜬금없다. 그러니까 OECD는 병상 하나를 간호사가 2명까지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 갈아 먹는 거예요. 네. 얘는 그 간호사들이 태움하고 그 목숨을 끊고 하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죠. 서로를 갈아먹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도 이렇게 증원을 했었어요. 그렇죠. 2000년대 중반에 간호사가 너무 적다서 간호사 2배 정원했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간호사 엄청 부족하죠. 예. 간호사 예, 예. 충원이 안 되고, 이렇게 입원하셨을 때 입원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퇴원할 때 진료비 정산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안에 의사, 간호사 인건비 들어있는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네. 인건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 뚝 띄워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는 거. 의사들은 사실은 진찰료가 중요한데요. 진찰료. 그러니까 진찰 네, 네, 잘 해서 그 진찰해서 진찰만 잘하면 사실 그렇죠. 그 검사나 이런 거 낼 필요가 그쵸.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진찰은 대충 하고 검사로 다 벌어라. 그쵸. 뭐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네. 간호사 그냥 뭐 갈아 먹든 말든 월급 이거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뭐 공공의료는 그러면은 뭐 사람이 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슨 염치로 공공의료를 그러니까요. 확충하기 위해서 의대를 늘린다는 말을 하는지 경악을 금치 지금 못합니다. 선생님 분야 의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경제 정책 주로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 그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좀 뭘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지금 관료들이요
얼렁뚱땅 뻔해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의사들은 저런 문제를 저렇게 꼭 파업으로 풀어야 되나요? 어, 제가 이게 제 생애 두 번째 겪어보는 파업인데요. 네. 2000년도에 의약분업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때 네. 지금보다 훨씬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무슨 기소로만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앙일보에다가 막 우리나라는 절대로 파업의 왕국이지만 우리나라 의사가 절대 파업을 안 한다 뭐 이런 거짓말을 써가지고 기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는 파업의 왕국이지만 적어도 의사가 의사는 파업하는 법은 사람이 없다. 한 명을 놓고 파업하지 않는다.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 의사들이 파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답을 하기 전에 의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좀 애매하죠. 네. 개원을 하시고 계신 분은 본인이 노동을 하지만 사용자의 자영업자죠. 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병원에 봉직하는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라고 할 수가 피고용자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게 산별 노조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의료 노조하고 똑같은 거죠.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을 때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일반 노조나 이런 분들에게 바라는 기대 수준과는 의사에게 바라는 기대 수준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파업이 아닌 방법으로 잘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던 근데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요. 파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개원의가 파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파업을 해요. 네. 그것도 독특한 현상 아닙니까? 젊은 의사들일수록 아무래도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는 걸 더 뼈저리게 느끼는 수가 있고요. 사실 대학 교수들은 지금 좀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너희들 파업하면은 가만 안 둔다 뭐 이래가지고 무리를 빚은 적도 있는데 대학 교수들은 오히려 좀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고 개원이들도 파업에 동참을 하긴 합니다. 근데 개원이들은 파업을 하면 좀 보면 자기만 알아요, 대개들. 파업하면 당장에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업에 아주 열심히 자영업자이기 동참하지는 때문에 않죠. 파업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우리 다른 나라의 의사들 파업을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 의료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과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파업을 하는 독특한 현상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다 이게 좀 우리나라는 사립병원에서 의사가 만약에 파업한다면 그거는 병원장 대상으로 파업을 하는 거겠죠. 이런 정책 이슈를 가지고 파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또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미래에 관련된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선배들 사는 꼬라지를 보니 나 저렇게 되기는 싫은데 지금 가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근데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이걸 아쉽다고 말을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분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굉장히 그 이상한 왜곡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도 제 경우는 좀 아는데 또 막상 의사들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집단적인 행위할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딱 자기한테 뭔가 새로운 것이 그것이 뭐 효과가 있는 정책이든 아니든 떠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고 뭘 건드리면 그제서야 발끈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널리 알려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도를 바꿉시다라는 쪽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아직은 의사가 배부릅니다. 그렇게 보고요. 어느 나라나 의사가 제일 반동이라고 해야 제일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체제 수능적이고 지금 의과대학 때도 그랬습니다. 좀 매일매일 시험 보는 게 바빠 죽겠는데 뭐 밖에서 데모하는 때가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일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목소리를 못 내고 전문성을 훼손당하고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자율성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장기려 박사라고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네. 그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 할 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청십자병원에서 이렇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환자가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뒷문 열어주고 도망가라. 요즘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징계받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율권 점점 없어지고 그런 식의 자율권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월급하고 연동을 한다는데 이게 장사가 없어요. 저야 뭐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수입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가는 이제 환자를 열심히 보면 돈을 못 받고 검사를 많이 내면은 돈을 많이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네. 때문에 점점 의료가 이상하게 가고 있고. 저도 그걸 한 10년 전에 느꼈는데 뭐 누구 어디라고 하면 뻔히 아는 큰 이제 강남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 무슨 뭐 때문에 갔어요. 건강 검진 때문에 갔나 보구나.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더 들여보려고 안 하고 저 의사 소개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럽시다.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제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어떤 증상이냐, 어떨 때는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몇 개 검사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뭘 좀 더 얘기를 하니까 검사 받으실래요? 자꾸 검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지 지금 검사도 받으려고 온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검사도 받으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를 아예 하지 말고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냥 빠져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점점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네. 이제 뭐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네. 도리어 그렇게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자꾸 아는 사람의 의사를 찾아가게 그렇죠. 돼요. 예. 의사를 그러니까 옛날에 치과 의사가 그랬는데 네. 치과도 가기만 하면 뽑자고 하니까 아예 이제 무서워서 못 가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요새는 의사도 그렇게 돼 버리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진료를 안 하는 사람 참 찾기가 어렵고요. 그 우리나라가 또 문제가 이 의료 이용량은 또 많은데 네.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또 굉장히 역시 적죠. OECD 네. 비교 대비 맞죠. 반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 그게 왜 그렇다고 검사를 보세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검사를 꼬리를 물다가 날이 샌다. 집에 가시라. 네. 더 이상 검사 그만하자. 이 얘기를 꼭 해요. 음. 검사는 사실 저같이 이제 뭐 별로 불편한 데 없는 사람도 어느 날 잡아서 이렇게 검사를 100개쯤 하면 이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이상이 의미 있는 이상이냐 아니면은 다음 날 하면 없어질 수도 네. 있는 이상이냐, 네. 이걸 잘 따져줘야 하는데 안 따지죠. 네. 검사 이상이 있으니까 또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요. 검사 또 하면 또 이상이 또 나오죠. 네. 그래서 병원 쳇바퀴를 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결국은 답이 아무것도 없고 맞아요. 돈만 몇백만 네, 원씩 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나라 네, 의료 그렇죠. 제도의 네, 네. 문제인데. 근데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가지고 문케어 해가지고 의료 부담비, 자가 부담비 비율을 낮추고 의료 보험에서 커버하는 걸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비율을 높이면서 이 소위 말하는 문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지지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드는 느낌이 저렇게 공공의료에서 서비스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놔두고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만 높일 땐, 처음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방송에 나갔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다음 숙제도 하려고 할 거다. 근데 우선은 그 의료비에서 국민들이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는 게 너무 많고 민간 보험에 의존하는 비용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은 맞는 거니까 일단은 저렇게 하고, 문재인 케어 하듯이 자기 부담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후속 작업 역시 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났는데,
지금 별로 그런 쪽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저도 문케어 피해자인데요. 저는 이제 보험이사 일을 하면서 네. 이 이제 문케어 후속 작업들 때문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불려 네. 다녔는데 나중에 정말 화가 나더라고. 다 하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결국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 이슈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비급여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검사나 네. 그런 약들 등 얼토당토하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비급여라는 게 이제 의료보험에서 부담해주지 않는다. 예, 예. 그것이 비급여가 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이유가 있는 있습니다. 건데, 네. 가치가 없는 네, 네. 검사거나. 근데 이거를 일단 이제 또 공무원들은 까람 까고 하니까 이 숫자를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적 실적이 올려야 나는 되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랍시고 이게 불러서 이거 검토해 달라. 그런 회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와서 들여다보면 그 항목들을 보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사들 이거를 해줘야 하냐 말아야 하나 논의조차도 할 가치도 가치가 없는 없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어느 날 이제 나 더 이상 회의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전문가가 손들었다고 해라. 이렇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그때 네. 실무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고요. 문케어의 그 이념 자체를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환자들이 과다한 그런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 가정 재정이 파탄나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하는데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정교하게 그걸 다듬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해주고 어떤 것은 정말 필요한데 네. 이것이 그 너무 부담이 많고 어떤 것은 정말 이유가 있어서 비급여로 남아 마땅한 것들이 남는다. 그런 전원 조율이 없이 그냥 이제 비급여를 없애는 데만 이제 그 치중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사람들은 저 양반은 문재인 케어에 무조건 반대인가 보다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동안에 부담을 안 해주던 의료부에서 내주지 않던 거를 낸 걸로 잘한 것들도 있죠. 물론 있죠. 어떤 물론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검사 수가들 이제 환자 진단에 꼭 필요한 필요한데, 검사들인데 이제 비급여로 남아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수면 위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문케어의 피해자이자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보는 환자들은 희귀질환 환자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목소리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제 고가 약들이 이제 있는데 주로 하시는 게 자가 면역 질환. 예. 이제 치료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이제 척추염이나 환자 수가 많으면은 목소리가 되는데 이분들 목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검사를 또 이게 급여가 적절한지 뭐 이런 걸 심사를 해달라고 또 오길래 제가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학회에서 10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이 병의 이 약제, 이 병의 이 약제 5가지 항목 해결해 달라. 문케어의 기본 정신이 이거 네.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10년 동안 해결 안 된 거를 일괄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 이 분명히 문케어의 저는 정신 자체를 그러니까는 효과도 반대를 높고 쉽게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해결이 되었는데 네. 그것으로 멈추지를 않고 실적에 빠지다 보니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자꾸 급여를 해주는 걸 검토해달라 아니면은 해줘도 뭐 의미 없이 10%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하자면 그 일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실제로 문케어 초기에 굉장히 좋아했던 건 제약회사하고 이제 네. 진단 시약회사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료 GDP 몇 퍼센트 뭐 이걸 따지기 전에 그 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OECD 각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약제 포션이 그렇죠. 많은 나라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의사가 부도덕해서 약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인건비나 이런 의료 인력에 들어가야 할 포션이 네. 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쓰는 것도 어떤 항목을 어떻게 쓰는지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치 논리로 이거를 하다 풀다 보면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우연한 기회에 제약회사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이제 중견 기업들이죠. 이제 제약회사 사장들을 몇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제약회사들이 합병을 통해서 대형화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당신같이 그 조만조만한 그 제약회사가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뭐 다들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겠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아듣기로는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이 이제 오리지널 약이 아니라 이제 카피한 약들이고 이런 건데 제조 원가에 비해서 정부가 이제 약값을 쳐주는 마진이 좋으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업 이익에서 마진이 나니까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줄 돈이 있는 것이고 의사들은 자기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의료보험에서 제대로 이제 지급을 안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약을 갖다 많이 처방을 하고 그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벌충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마찬가지 돈이면 차라리 진료를 해주는 돈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는 결국은 의사는 말하자면 다 나름대로 자기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이렇게 우회를 하고 그런 진료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리베이트 문제는 저는 그거는 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악이 의사만의 악은 아니고 그렇죠. 네. 정부가 이제 적절한 이런 그 의료인의 인건비에 그렇죠.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이 됐던 그런 문제라 생각하는데 물론 의사가 가장 잘못한 주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인 인건비 수가라는 문제가 이제 저수가라 얘기하면은 일반인들은 뭔 소리야 의사 잘 그쵸. 먹고 잘 사는데 네, 그러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마 저수가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그러니까 겁니다. 제대로 된 네. 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들이 자꾸 뭐 성형외과, 피부외과 아니면은 뭐 검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쪽으로 이상하게 말하자면 흘러간 거잖아요. 여러 군데 문제가 있죠. 아까 보였던 병상 12개 그러니까 4배 병상.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절염 환자를 주로 치료를 하니까 이분들이 외래에서 잘 보면 입원할 일이 없어요. 네. 정말 아주 재수가 없어서 무슨 크게 합병증 생기거나 입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각 병원마다 이게 관절염 환자 입원율이 달라요. 이걸 보고 저희는 이제 외래 네. 치료 가능 질환의 입원율 이런 지표를 네. 보는데 우리나라 한 번도 이거 관절염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을 입원을 거죠. 시키는 예. 경우를 예. 이제 그 예. 비율로 본다는 말씀. 그런 지표들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입원시키면 당연히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진료를 잘 못해서 환자가 입원을 할 지경에 만든 의사들이 훨씬 더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근데 이런 또 시스템이죠. 막상 뭐 서울대 병원이니 뭐 아산병원이니 뭐 이런데 들어가려면 병상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주 빅 병원, 아주 빅5 병원들은 조금 좀 예외일 수는 있는 게 이 병원들은 이제 암 환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입원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입원시키는 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중증도나 이런 것이 네, 굉장히 네.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외 빅4, 빅5 네, 네. 이외의 병원들은 만연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료 제도가 사실 국민들이 이걸 갖다 이렇게 뭐 샅샅이 알 일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그 불균형됐다 그럴까? 뭐 어떤 병적인 현상, 병원인데 병적인 그 현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썩 개선은 안 되고 그냥 저러고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의료 정원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가는 그 의사에 대한 의사 그룹으로서 의사들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의료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잘못되는 제도를 바꾸는 걸로 파업 얼마든지 저는 뭐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이제 뭔가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정부가 뭘 하면은 그걸로 이제 파르르 하고서 이제 반발을 하면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평시는 뭐 먹고 살만하다가 지금 제도는 문제가 없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직역군으로서 정원을 늘리니까는 그것만 싫어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반발의 그 뒷배경은 잘 모르고 단순한 말하자면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의사들도 많은 그 정책적인 목소리들을 내왔지만 이거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된 적이
없다고 그렇죠. 봐야죠. 노력을 아주 안 한 건 노력을 뭐 우리나라는 아주 안 한 제가 건 보기에는요,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약사들이 훨씬 더 정치력으로 훨씬 세요. 예, 의사보다. 그게 왜 그 연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숫자가 많으시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 조직력, 지역 밀착형 그렇죠. 의사보다는 조금 덜 배부르고 이런 문제가 아닐까 음. 생각합니다. 표에서도 예. 훨씬 영향이 크고. 그렇죠. 예, 숫자가 많죠. 예. 참 보고 있으면 뭐 우리나라 저는 그래서 약간은 좀 포기하고 있는 분야. 그러니까 뭐 제 취미가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봅니다만 거의 포기하고 있는 분야가 의료랑 교육이에요. 저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의료에서 인건비 문제만이라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네. 어느 어떻게 해야 정당한 인건비가 되나 이 문제만이라도 잘 해도 지금보다는 전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보험이사를 할 때 진찰 수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관절 진찰. 사람 네. 관절이 68개거든요. 네. 외래에서 68개를 만진다고 미친 짓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68개는 아니더라도 관절을 잘 만져서 관절 만져보지 않으면 관절염 치료 잘 되는지 알 수는 없거든요. 28개로 줄여가지고 관절염 수가를 만들자 요새 했는데 특징이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요, 네, 환자 몸을 안 만지시대. 그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제 악을 써가지고 그 수가를 결국은 거의 만들게 됐는데 네. 심평원 그 하시는 분이 뭐 저희가 뭐 괘씸했나 봐요. 제가 그 수치 네. 오류 이런 거를 좀 지적했더니 괘씸했는지 그 다음에 이걸 딱 깔아뭉개더니 없던 일 돼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심평원에 있어요. 있는 분들도 의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사이신 분들이 뭐 비상근 의원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의사가 아니면서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걸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근데 이제 정책을 정해요? 간호사이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거 참 10,000원짜리 수가 하나 좀 환자 좀 제대로 보겠다고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굉장히 좀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심평원에 해당되는 조직이 있을 텐데 네. 이거를 이렇게 의사들 빼고 이렇게 운영을 해요? 원장은 의사죠. 네. 네, 원장은 의사인데 또 특징적으로 환자 안 보는 의사들. 음. 저희는 이제 의사들은 환자를 보는 의사만 의사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 또 그렇죠. 이런 네. 그게 있고요. 이제 환자 안 보고 이제 뭐 그렇죠. 관리나 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뛰어넘고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이제 그 해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여간 심평원은 직접 진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키를 잡고 지금까지 리드를 해왔죠. 자,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하면 김연아 교수님 말씀은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이후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부족의 문제는 이렇게 그 느닷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의대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지금의 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의사들이 저렇게 파업을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기적인 그 행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력이 뭐 없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활발하지가 않았던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논리를 잘 개발을 못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좀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 이제 그 매일매일 가이드라인, 치료 가이드라인 바뀌는 거 보는 것도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병원 얘기만 했는데 사실 공공의료의 핵심은 지역사회 의료입니다. 커뮤니티 그렇죠. 케어거든요. 네. 큰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제 만성 질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네. 분들이 1차 의료를 만나고 이분들을 그 지역 안에서 잘 케어를 네. 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이제 이 일을 하시던 분들이 작년에 막 이제 심평원 비판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러셨어요. 네. 일도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심평원 똑같은 문제입니다. 심평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아무런 그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의료 요원들이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작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 센터는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풀뿌리 의료조차도 공공의료가 손을 놓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조작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그리고 공공의료를 빌미 삼아서 이렇게 병협은 이거를 찬성했지 않습니까? 의사가 많아진다는데 그렇죠. 병협은 진짜 이 민간 의료의 그 집적인데 고용자 입장에서는 네. 찬성인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서 입에다 공공의료를 함부로 올리면서 이렇게 의사수를 늘리겠다고 하시는지 참으로 저야 이제 언제 은퇴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리고 애들도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료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분야가 이렇게 네. 오염이 되고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했을 때 딱 들었던 느낌은 최근에 있었던 유치원 파동과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많은 그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유치원 보낼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정부가 유치원과 그러니까 유아교육과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말한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갑자기 지금부터 유아교육과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뜬금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값도 싸고 자기가 그런 대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근데 국민이 인식을 못하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 자기 것만 보고선 있었다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말했지만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데 대놓고 가서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우리 당에서도 이제 제가 이 당 일하게 된 것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언론도 언론이지만 검찰 정말 문제고 법원도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꼭 말해봤자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말하는 사람만 괜히 혼자서 소리를 높이는 꼴이 돼서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번 정권 이제 요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의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얻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에 좀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의료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서 조금 이런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랑 인데도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뭐가 문제 있어 다른 나라보다 값도 싸고 다 오래 살고 그렇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사분들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고 어떠한 구조적인 개선 과제를 갖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셔야 그래야 국민들도 좀 알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김 선생님 모시고서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내부자 입장에서 보시는 문제를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제도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우리나라 GDP의 8%에 해당되는 분야니까 액수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집, 의료, 교육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하나씩 개선을 해갈까라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느닷없이 들고 나온 의대 정원 증원은 좀 비판을 할 곳이 많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이슈로 또 이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일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일이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파업을 야무지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또 너무 고생이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예, 무슨 예. 일을 하든 진퇴양난입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좀 충분히 얘기는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는지. 예. 아유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준비한 대로 안 나가네요. 그렇죠. 말이. 예, 예. 진행자가 자꾸 저 쓸데없이 여기저기 날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네, 제가 있어요. 좀 너무 과격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욕을 많이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